그러면 이제 제 3절 계약의 효력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계약 강론 파트에서 배우는 우리 계약의 종류가 교환, 그다음에 매매, 임대차 이렇게 있죠? 이 셋 다 쌍무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무 계약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 계약 총론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쌍무 계약의 의의와 특성. 여러분, 쌍무 계약은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어떤 내용인지 알죠? 대가적 채무라는 것을 그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볼까요? 쌍무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각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서로 뭐다? 대가적 의미를 갖는 그런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매매,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대표적인 계약 종류인데 계속 그렸던 그림을 그려볼까요?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를 합니다. 이 갑은 매도인이 되는 거고 을은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이 매도인은 이 을에게 어떤 의무를 지나요? 예, 소유권 이전할 의무를 지죠. 그죠? 그리고 또 을은 갑에게 어떤 의무를 지나요? 이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이 양 의무가 이 동일한 매매 계약으로부터 도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서로 대가적이겠죠. 그죠?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대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가적 의미,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가로 2번 볼까요? 쌍무 계약의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이기 때문에 양채무는 서로 의존성을 띱니다. 의존성. 이걸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동시행 항명권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채무의 존속에 있어서는 채권 채무의 존속에 있어서는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로 나타납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차피 배우실 내용이니까 그냥 이번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동시행 항명권 들어가 볼게요. 536조 볼까요? 쌍무 계약, 그죠? 쌍무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대충.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행 항명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죠? 상대방이 채무가 있긴 있는데 변제기에 있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자기는 이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아직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동시행 항명권이 인정 안 되겠죠. 됐습니다. 이해한 걸까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 무슨 얘기죠? 먼저 이행을 해야 한대요. 그러면 선이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시를 할 수 있겠죠. 선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 항명권이 인정된다고요? 안 되겠죠. 먼저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동시행 항명권이에요. 하지만 어떨 때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동시행 항명권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볼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봅시다. 동시행 항명권이 뭐라냐면 보세요. 쌍무 계약이에요. 매매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양 채무가 대가적 채무입니다. 소유권 이전 의무 또는 대금 지급 의무, 이게 대가적 채무죠.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이, 즉 동시행 항명권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갑과 을이 둘 다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상황.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둘 다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행을 해야 한다는 상황에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둘 다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양 당사자가 다 이렇게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다? 변제기 도래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봅시다. 을이, 그러니까 두 채무가 둘 다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둘 다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을이 이행 의무가 있죠. 근데 이행을 안 해요. 안 하면서 너 지금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갚아줘야겠다. 갑이 지는 을에 대한 채무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대가적이니까 이 사람도 대가적 채무니까 이 사람도 이행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행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덜컥 그래 내가 현재 내 채무는 을에 대한 채무는 변제기계에 돌아있으니까 내가 이행을 해야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갑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변제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이 그럼 네가 X를 하니까 나도 X를 해야겠다. 즉 무슨 얘기죠? 네가 이행 안 하니까 나도 이행 안 할래. 네가 이행할 때까지 나는 이행 안 할 수 있어. 이게 뭐죠?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쌍무계약에서 시소라고 생각해봐요. 시소. 둘이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쪽이 이행을 안 했다. 그럼 나도 안 할래. 그래야지 이게 딱 추가 맞겠죠? 그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시소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 동시행 항변권을 이 그림으로부터 요건이 이렇게 도출될 수가 있어요. 볼까요? 어떤 채무여야 한다고 그랬죠?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일 것. 물론 우리 판례가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에 항변권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예요.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일 것. 그죠? 1번 나왔어요. 그럼 2번 볼까요? 둘 다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야죠. 제가 둘 다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겠죠? 지금 갑이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이니까 우선 이 을의 그 이행을 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그죠? 변제기에 있어야 하니까 이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 즉 이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을도 갑한테 이행을 해야 돼요. 즉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서 갑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건이 세 가지로 된다는 것을 이 시소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다시 한번 이제 책으로 가볼까요? 의 볼까요? 의는 이제 쉽죠?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를 하고 있죠. 이행 의무가 있는데 이행을 제공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판례 볼까요?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판례는 쌍무계약에 한정해서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평의 원칙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래서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쌍무계약이 아니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공평의 원칙을 지켜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경우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됐고요. 그럼 이제 법적 성질을 볼까요? 법적 성질은 쉽죠. 동시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연기, 즉 자기 채무를 연기하는 거죠.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채무를. 언제까지? 네가 이행할 때까지. 그죠? 상대방이 이제 이행을 해요. 그러면 이행을 하는데 갑자기 동시행항변권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라고요?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즉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2번 볼까요? 임의규정. 항변권, 권리죠. 무슨 얘기냐면 항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하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하지만 해야 한다. 의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권리지.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서 이행 청구를 했어요. 그럼 이행 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항변권을 행사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행사를 하지 않고, 그래, 네가 나한테 청구를 했어. 그래, 내가 현재 이행 의무가 있지. 그러니까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니죠. 즉 이렇게 포기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립 요건 볼까요? 성립 요건 제가 이제 그림 보면서 설명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봅시다. 예, 이행상 결련성이 있는 두 채무 사이에 이행상 결련성이 있는 대가적 채무여야 돼요. 모든 채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쌍무계약이면 모든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채무, 모든 채무가 동시행 항변권 관계에 있네. 이거 틀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쌍무계약에서도 그 중에서 어떤 채무? 주된 채무. 주된 채무 간에는 주로 이행상 결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된 채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대금 이직 의무, 이런 주된 채무 간에만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볼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1번.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방금 설명드리니까 예를 한번 볼게요. 매도인이 등기 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매매 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 매매 대금과 등기 이전 서류 넘겨주는 거, 이게 소유권 이전이죠? 뭐죠? 이것은 대가적 채무죠. 주된 채무죠. 그리고 주된 채무고 대가적 채무니까 항변권이 인정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 만일 약정으로 매도인이 점유 이전 시 도배를 해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 주장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것도 지금 매매 상황이죠. 하지만 도배를 해주는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이게 주된 채무라고 할 수도 없고, 도배를 해주는 채무가 이게 결련성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급이 맞아야 돼요. 상대방 채무와 자기 채무 간에 급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경우에는 행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볼까요? 약정상의 의무가 그런데 고유의 쌍무계약상의 채무는 아니에요. 지금 도배 채무, 이건 약정상의 의무죠. 근데 그런 이렇게 도배 채무 같지 않고 이렇게 약정상의 의무인데, 아니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있는 약정상의 의무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 자기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매도인한테 양도소득세 그거 많이 안 나오니까 내가 다 부담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어떤 의무가 있죠? 당연히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 지급 의무. 이것은 약정상의 의무겠죠. 근데 이 방금 도배를 하는 의무를 받지만, 그런 것은 도배 의무 같은 경우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양도소득세 지급 의무는 마치 대금이랑 일체가 될 만한 그런 의무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예, 동시 항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판례가 쭉 나오는데 판례 자주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들은 지금 어떤 판례들이면 지금 결련성 있는 양 채무 간에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1번 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매도인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므로. 이 문장은 익숙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진다고요? 완전하게 넘겨줘야 돼요. 완전하게. 그래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가압류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주된 채무가 되는 거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X부동산이라고 해봅시다. X부동산이 갑의 소유, 현재 소유자죠. 근데 이 X부동산에 갑의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이 X부동산에 네가 지금 돈을 안 갚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거야. 그죠? 이렇게 가압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X부동산은 가압류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등기가 있는 상태로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은 어떤 의무를 주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을한테 지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플러스 뭐라고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죠. 가압류 등기. 만약 이 을이 그냥 샀어요.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겠죠. 을이. 그래서 갑은 이 매매를 통해서 이 소유권 이전 의무 외에 뭐다? 가압류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설명 들었고 2번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의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한번 끊어볼까요?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팔았는데 이 X부동산을 이 X부동산에 갑이 물 배웠죠 이런 거 병으로부터 돈을 빌면서 병이 저당권자가 된 거예요. 즉 병은 X부동산의 저당권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저당권 등록이 돼 있습니다. X부동산에. 이런 경우에 근데 X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뭐 3억이라고 해볼까요? 3억짜리인데 지금 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으로 1억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죠? 1억 채권을 위해서 이 X부동산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병은 뭐다? 갑에 대해서 1억 채권자죠. 그런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어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죠. 을은 이 부동산이 3억인데 현재 이 X부동산에 이 갑이 채무자로서 1억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 채무를 인수를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 을은 얼마를 주면 되죠? 채무를 이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갑이 병에 대해 지는 채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2억을 줘야겠죠? 왜? 이 사람은 병한테 이제 채무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채무를 인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걸 봅시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를 인수를 해요. 채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금액에서 매매 대금에서 그 인수한 채무를 공제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경우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 아니고 이 을이 상황은 똑같은데 한마디로 채무 인수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을은 갑한테 얼마를 줘야죠? 3억 다 줘야죠. 그죠? 3억 다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은 을한테 어떤 의무를 지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겠죠.
그죠? 당연하죠. 이건 소유권 주는데 어떤 의무까지 짓는다고요? 당연히 이 근저당권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말소할 의무까지 져야겠죠? 그래야지 이 사람의 3억과 이 사람이 이렇게 이행했을 때 부동산이 넘어가는 것이 대가적인 관계가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이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말소,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말소할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것은 읽어보시고요. 2번은 2-1번 볼게요. 이 한편 설명을 안 했죠? 한편 이렇게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뭐다? 근저당권 말소 의무까지 포함해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한편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은 그 근저당권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갑이 지금 을한테 지는 채무,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소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했냐면, 내가 갚았어, 변제했어, 이게 아니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준비를 해가지고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2-1번. 매도인이 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 매수인은 그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매수인이 채무 인수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돈을 다 지급할 예정이죠. 그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매도인은 뭐라고요? 당연히 말소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런데 말소 의무를 부담하려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죠? 변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신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하려면 자기가 변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하는데 뭐다? 말소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말소가 안 되니까 자기가 변제를 안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에 지금 매수인이 3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3억을 그냥 덜컥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자기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말소를 변제를 해야 하는데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만큼 거절할 수 있다고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매매대금. 그죠? 거절할 수 있는데 어느 금액만큼이냐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아니에요.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등기상 채권 최고액을 등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근저당권이 만약에 채권 최고액 1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채무액이 8천이에요. 그리고 이게 딱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8천만 원 현재 그 빚을 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요? 매수인이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확인된 피담보 채무액이 한정됩니다. 채권 최고액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시겠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됐고요. 이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에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 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한 청구권인 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함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이것도 기출 됐네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저당권자라고 할까요? X부동산의 저당권자. 즉,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병이 경락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잠깐 볼까요?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지금 상황이 경매 무효 상황입니다. 경매가 무효가 됐으면 지금 이 병은 X부동산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겁니다. 그죠? 본래 이 을이 X부동산의 소유자였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자면서. 근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경매에 들어가서 이 병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이 관계가 무효가 된 거죠. 그죠?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이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았죠. 그럼 누구한테 넘어가야 되나요? 소유권이? 당연히 을한테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가 무효가 되면. 회복되면 이 목적물은 을한테 귀속이 되게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병은 어떤 걸 지출을 했죠? 경매대금을, 경락대금이라고 하죠. 자신이 경락대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냈는데 이게 또 무효가 됐죠. 그러면 이 경락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이제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대신에 자신이 지출했던 돈을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무효가 됐으니까 경매가. 그런데 이 돈을 누구한테 줬죠? 이 병은? 을의 뭐 채권자들한테 돈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돈은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갑뿐만 아니라 뭐 후순위 저당권자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그죠? 돈은.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이 경락인은 목적물에 대한 반환 의무는 을한테 지지만 이 돈에 대한 반환 청구권, 즉 경락대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지기 때문에 이 두 관계가 돈을 돌려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 관계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동시행 관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여기만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설명 다 드렸고, 서로 이행에 상대방을 달리함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4번 볼까요? 봅시다. 이거 4번 봤네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아까 전에 봤던 것은 양도소득세였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로 바뀌기만 했죠. 그죠?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부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아시겠죠? 5번 볼까요? 5번 뭐 한번 쭉 읽어볼까요? 동시행 항변권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그죠?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권은 공평으로부터 생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만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뭐다? 이렇게 고유의 대가 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뭐 부가세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뭐다? 양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결론관계를 인정하기로 없다. 당연하죠. 봅시다. 임대차 관계예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종료를 해요, 임대차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뭘 줘야죠? 이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이 을은 뭐죠?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겠죠. 이 둘 관계는 당연히 하나로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서 권리금 봅시다. 권리금을 임대인이 회수하는 걸 방해를 했대요. 이 갑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채무를 지냐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이 을한테 지는 거예요. 손해배상 의무를. 근데 이 손해배상 의무는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죠. 그죠? 이 갑이 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생긴 의무일 뿐이에요. 그죠? 손해배상 의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 봅시다. 다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의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채무는 즉
양채무 값은 뭐죠?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임차인의 어떤 의무죠? 임차인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의무. 이것은 동일한 법률권인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행상 결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인도 의무를 지잖아요. 이것은 결령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별개로 생긴 경우는 요건이 동시행항 요건이 인정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6번 봅시다. 6번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기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격려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격려하는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 의무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아직 안 배웠는데 그냥 이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임차인이에요. 뭐 주택이라고 해볼까요? 임대인인데 지금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그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봅시다. 종료가 되면 어떤 의무죠? 이 값은 똑같아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죠. 그러면서 이 을은 인도 의무를 끼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을은 당연히 인도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있는데 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값이. 근데 이 사람은 떠날 수는 없어요. 이 지금 부동산 주택으로부터. 왜 떠날 수 없냐면 이 사람이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지 대항력, 이제 여러분 대항력이라는 거 배우실 건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이 단순히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이 임대인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이 사람한테도 대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대항력과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하려면 이렇게 전입신고가 계속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도저도 못하는 겁니다. 돈을 안 주니까 자기는 돈을 안 줘서 이 사람이 본래는 딴 데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떠나면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법이 어떤 걸 인정하냐면 이런 경우에,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런 걸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소명을 하고 돈을 안 줍니다. 계약 기간 끝났는데. 그래서 법원한테 뭘 요청을 하냐면 내가 이걸 떠날 수 있게 이 지금 주택의 등기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 갑이 돈도 안 주는 사람인데 이 을에 등기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라서 나 좀 그 등기 좀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원에 등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 부동산에 이것을 신청을 하면 이 법원은 그래 이 상황이 그렇구나 하면서 등기를 명령을 합니다.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항력이 유지가 되죠. 이 사람은 설령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넘기더라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물권자처럼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차권자에서 거의 물권자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가 됐다는 것은 등기만 돼 있나요?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등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동시행 파트에서 봅시다. 임대인이 돈을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임차권 등기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임대인은 뭘 주장하냐면 동시행한 그 관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빨리 나한테 그 건물을 넘겨주던지. 그게 아니고 이 임대인은 우선 자기가 먼저 잘못을 했죠.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임차인한테 먼저 이행을 해야 돼요. 즉 보증금을 넘겨주면 이 임차인은 등기를 말소를 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아시겠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뒤에 나올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볼게요. 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죠.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격려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새로 격려하는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권 말소 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행 관계인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뭐다? 임대인이 돈을 먼저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3번 볼까요? 당사자의 변경이 있지만 이행상 결정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의 경우에도 동시에 양변권이 인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 채권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것이랑 동일성 있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시양변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양도 배웠잖아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넘겨주는 걸 채권 양도로 하죠. 근데 기존에 동시행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병이 새로운 채권자가 됐죠. 그러면 여전히 이 동시행 항변권은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채권 양도. 그리고 채무 인수는 그것도 같습니다. 채무자인데 동시행 관계가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채무가 이렇게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갑과 병의 관계로 바뀌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행 관계가 유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상속도 기존에 지금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근데 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과 기존 채무자 이런 을과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동시행 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고요. 이제 경계만 동일성이 깨져요. 그래서 이 부분 부정됩니다. 이것도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경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기존에 갑과 을 간의 기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봅시다.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채무를 지고 있겠죠. 그런데 경계 계약을 맺는데 경계가 뭐냐면 새롭게 기존 1억 금전 채권인데 이걸 없애는 대신에 갑이 받을 채권을 없애는 대신에 갑이 을에 대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가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경계계약이라고 하는데, 즉 기존 채권은 깨지고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경계는 동일성이 없어요. 기존 구채권과 이 신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 과거의 관계가 동시행 항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동시행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경계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이 없어지니까 기존에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없으니까 동시행 항변권은 부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번 볼게요. 쌍방의 채무 중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상습으로 변경돼요. 이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존에 이 채무가 동시행
의무가 있는 채무였어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 근데 그게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면 이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 간에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동시행변권은 유지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3번, 4번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로 2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요건은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시소 기억하시죠?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지 동시행 항변권 인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원칙 볼게요.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죠? 선이행 의무자는 자기가 먼저 그것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 갚는다고 동시행 항변권 주장 못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 그리고 볼까요? 그래서 결국 뭐 봤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렇죠. 시소 기억하세요. 이거 볼까요? 선이행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네, 불안의 항변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행 청구를 받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이거. 볼까요? 예, 불안의 항변권 봅시다. 지금 불안의 항변권은 이거예요. 이 갑이 이행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을은 현재 변제기가 도래를 안 해서 이행 의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행을 해야겠죠. 그걸 뭐죠? 선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설령 을이 이행을 안 하면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즉 갑이 선이행 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딱 갑이 먼저 이행을 딱 하려고 하고 보니까 을이 파산 직전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갑은 이행을 하게 되면 뻔히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될 게 예측이 되죠. 그런 경우에 갑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불안할 때, 파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면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행을 하지 못하겠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2번 볼까요? 선이행 의무를 지는 자가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지금 갑이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죠. 이 사람은 현재 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이행을 지체를 해요. 지체를 해가지고 이 을이 아까만 해도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 안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변제기가 도래를 했어요. 즉 X에서 동그라미로 바뀐다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바뀌면 둘 다 이제 이행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죠. 이 경우에는 갑은 뭐라고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행 지체 도중에 이 사람이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갑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예, 불안의 항변권부터 봅시다. 예, 판례 볼까요? 예,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이제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 조항인데,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뭐라고요? 선이행 의무를 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동시행 항변권, 즉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뭐냐? 상대방의 신용불안, 그 다음에 재산 상태의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 변경이 생겨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지는 사람이죠.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뭐다? 이렇게 공평의 관념,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볼까요? 계속적 거래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선공급한 후에 일정 기간마다 거래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이거? 그러면 그리면서 봅시다, 이건.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관계인데,
갑이 공급자라고 해볼까요?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까지 딱 공급을 한 다음에 갑이 이 기간까지 공급을 한 다음에 이 시점에 을이 이만큼 내가 물건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급을 한 다음에 을이 지급을 한 다음에 그러면 갑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하겠죠. 그죠? 즉 포인트가 뭐냐면 을이 중간에 한번 딱 지급을 해줘야지 갑은 계속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을이 지급을 안 했죠? 지급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적 거래라는 이유로 갑이 공급을 하게 된다면 갑에게는 기존 것도 돈을 못 받았는데 나중 것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갑은 계속적 공급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즉 을이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라? 나는 지금 더 이상 공급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볼까요? 계속적 거래에서 재원화 용역을 선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했죠. 공급자가 선이행 후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을이 돈을 안 줬어요. 후 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즉 이게 무슨 얘기죠? 전에 돈을 안 줬으니까 지금 현재 기간에도 돈을 안 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다? 공급자는 전기에 그 전 것에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뭐다?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죠. 됐습니다. 2번 볼게요. 매매 계약을 맺은 후에 등기부상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계약할 때는 자기가 그래 당연히 매도인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선이행 의무가 있어요. 즉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 지급 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2번도 제가 설명한 건데 이제 판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세요. 선이행 의무를 지는 자가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이때는 동시행이 인정이 됩니다.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매수인이 이것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매도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죠. 그죠? 그리고 매도인은 잔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의무를 발생하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 잔금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이죠. 그런데 이 중도금은 동시행일까요? 아니죠. 매수인은 이걸 먼저 이행할 선이행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않고 있다가 잔금 지급일이 도래를 했네요. 지금 이 상황이죠. 잔금 지급일이 딱 도래하면 이 잔금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뭐다? 둘 다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동시이행 하자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중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포인트인데 중도금 지급 시기부터 잔금 지급 시기까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 매수인은 중도금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를 매도인한테 이행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도금 지급일이 10월 1일이고 잔금 지급일이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12월 1일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 중도금이랑 잔금이랑 한 세트로 움직이죠. 즉 매수인은 중도금 플러스 잔금을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이렇게 바꿔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도금도 한 세트가 돼버려서 뭐다? 이때는 동시행 항변이 된다는 얘기죠. 언제부터요? 잔금 지급일부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즉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잔금일 날 지급을 안 했죠.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뭐라고요?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이 사람은 지금 잔금일이에요.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의 제공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뭐다?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이렇게 내겠죠? 중도금을 빼고 잔금만 동시행 항변 관계에 있다고 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잔금 도래일 되면 중도금도 한 세트로 움직여서 보다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가 있으니까 이 중도금도 이제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이행 지체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죠.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매수인한테.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이것은 그죠? 이 요건 다 알죠? 상대방이 자기 채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를 했을 때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뭐 당연한 얘기죠? 요건 다 봤고요. 이제 판례 볼게요.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한 번 이행 제공을 했어요. 근데 과거 이행을 제공했을 뿐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가지고 현재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이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사람은 이행 제공 현재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죠? 2번.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1번에서 뭐라고 했죠? 이행을 계속 제공을 해야지, 그래야지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행 제공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그 문 앞에 가가지고 계속 제공을 한다고 하는, 현실의 제공이라고 하는데, 그 현실의 제공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이행 제공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행 제공을 좀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는 거죠. 뭐다? 현실 제공을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 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현재 법무사 사무실에 내가 이걸 맡겨놨어. 그러니까 네가 찾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다? 통지 계속 해줘요. 매수인에. 통지를 하고 수령할 것을 최고하면 돼요. 그러면 이행 제공을 했으니까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 못하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 장소를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찾아가. 수령 최고했어요. 그러면 뭐다? 이행 제공을 했으니까, 그죠? 이행을 제공했으니까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 행사 못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 행사 못하니까 상대방은 지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 이것은 제가 아까 요건에서는 쓰진 않았는데 그냥 지엽적인 문제라서, 지엽적인 요건이라서 이걸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판례 보면 임차인이 32만 6천 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에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떠나면서 전기시설 원상회복을 안 해가지고 32만 6천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 지금 임대인한테 제공하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악덕 임대인 같은데 이를 이유로 금 1억 2,500 맥죽 이런 잔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했대요. 이런 경우에 동시항변권 인정되면 안 되겠죠? 금액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력 볼까요? 동시항변권 요건을 봤어요. 그럼 1번은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즉 변제기가 도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를 받은 사람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의 효과가 뭐라고요? 네가 이렇게 이행할 때까지 나는 내 이행을 거절할 거야. 이행 거절 권능이 있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로가 중요한데, 이행 거절 권능은 당연히 그냥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항변권을 행사를 했을 때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것을 행사효라고 합니다. 1번 봤고요. 2번 봅시다. 법원이 직권은 뭐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해줄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그걸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야 한다. 기출됐어요. 그럼 밑에도 볼까요?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졌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고가 이행 청구해라 했는데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원고가 패소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너도 줄 거 있고 너도 줄 거 있네 이러면서 보다 상환이행 판결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 볼까요? 이행지체 저지. 이것은 존재효라고 써있죠. 존재효라는 건 뭐냐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방금 1번에서 뭐라고 했죠? 행사를 해야지 인정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행지체 저지는 당연히 행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는 얘기죠. 볼까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자면서 이행 청구를 했어요. 그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체 책임 안 진다. 왜? 당연히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예를 볼까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청구를 했대요. 그러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연이자를 안 지는 게 맞겠죠? 그 얘기입니다. 판례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제 이쪽에서 5번에서 다 많이 나오죠.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암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암기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암기하려고 달달하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경우에,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느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고 어느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이제 잘 판단하면 된다 이겁니다. 시험에서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볼까요? 1번 매매, 쌍무계약의 대표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죠. 이것은 당연하겠죠. 이것도 기출된 내용이 당연한 내용입니다. 1번. 이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2번 볼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것은 그 담보 책임 매매 파트에서 보니까 그때 봅시다. 이것은 보류. 3번.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 이것은 여러분이 봤어요. 봤는데 기억을 안 나시겠지만 전세권 파트에서 전세권이 소멸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고 상대편은 또 뭘 해야죠? 인도를 해야죠. 그 관계가 동시행인데 그 둘만 동시행이에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 같이 세트로 해야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이행했다고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봤던 얘기예요. 4번 볼까요? 4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죠?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왜냐? 3번이랑 4번이랑 비슷한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종료예요. 지금 이것도 전세권 소멸이죠. 뭘 사용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죠? 사용하다 끝났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주택 반환 의무가 있죠. 그것은 이 주임법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5번 봅시다. 5번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이것도 곧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류를 합시다.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거. 6번, 7번. 가등기 담보. 요즘 가등기 담보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지금 공부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 시간에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8번을 봅시다. 8번은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즉 영수증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변제를 한다? 그러면 이 변제한 사람이 나중에 아주 위험한 이 배째라 나중에 난 받은 적 없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수증을 꼭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례가 영수증 꼭 줘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9번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것도 기출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 무효 취소는 배우셨잖아요. 무효 취소가 되면 즉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무효나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소급적으로 그 관계가 소멸이 되죠. 소급적으로 소멸이 되면 양 당사자는 만약에 을한테 갑이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돌려줘야 하고 을이 갑한테 뭘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줘야죠. 이 관계는 뭐라고요? 동시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동일한 관계로부터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10번 볼게요. 10번도 봤던 내용인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것도 기출된 거죠.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기억이 날 듯한데 뭐다?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실질이 뭐라고요? 실질이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상호 명의 신탁이에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근데 상호 명의 신탁이 해소되는 것은 뭐다? 지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지분, 그 지분 자체의 교환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해소는 지분의 교환 매매다. 이것도 공부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교환이 뭐다? 쌍무계약이죠. 즉 동시행변이 인정되는 경우죠. 그래서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이 경우에도 동시행변이 인정됩니다. 성질이 이렇기 때문에 11번 볼까요? 이것은 봤네요. 부가세 포함 이것은 동시행 관계라고 했습니다. 12번도 봤죠?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 매매계약 뭐다? 말소도 같이 해줘라. 됐죠? 13번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동 이것도 당연하죠. 그죠? 사용하다가 끝났어요. 비슷하죠? 이 4번, 3번 비슷하죠? 사용하다가 끝나면 당연히 돈을 돌려주면서 목적물을 돌려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다 됐고 부정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1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건 동시행 관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죠? 이 두 의무는 시간적으로 협력 의무는 먼저 있고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협력 의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협력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설령 대금 지급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배웠어요, 이것도. 그래서 부정되죠. 그리고 채무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의무. 그죠? 변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담보권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린 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담보권을 말소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번 이것도 봤죠?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뭐다? 즉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먼저 임대인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말소 의무를 집니다. 4번 경매무효시 이거 봤죠? 이건 뭐다? 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해야 인정이 되는데 이게 경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경락인이 소유주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를 지고 근저당권자가 배당금 반환 의무를 지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다르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